예, 하여간 평양 무인기에 관한 한 이분이 뽕을 뽑고 계십니다. 예, 국회 국방위 이제는 여당 간사가 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뭐 아침에 또 SBS도 다녀오시고 바쁘셔. 그래도 저희가 이건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 좀 어떻게 평가가 나옵니까? 이제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예. 뭐 단톡방에서 약간 금기시해요. 이걸 뭐 사태와 관련된 것들은 좀 금기시하는 분위기고, 다들 안타깝고 함께하겠다라는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의원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보좌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정말 동지적 관계잖아요. 진짜 뭐 밤을 같이 새고 계엄 때부터 아니 계엄 때 그거 다 바리케이트 쌓고 뭐 그러니까 동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강선우 의원 이제 지명으로 인해서 약간 논란이 불거진 게 사실이고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이제 강선우 의원께서 직접 이제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뭐 그 전에 이제 박찬대 당대표 후보께서도 결단이 필요하다. 상당히 이제 고심들이 많죠. 왜냐하면 저희 쪽으로도 이제 문자가 오는 게 딱 두 종류의 문자, 대량 문자들이 와요. 하나는 강선우는 안 된다는 문자와 또 하나는 그래도 지켜야 된다. 윤석열 정권을 보지 않았느냐. 왜 동지에 대해서 보호를 안 하느냐. 뭐 이런 두 가지 문자가 이제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냥 상상 이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박찬대 당대표도 이제는 결국 또 지지율도 통계적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좌 직원들이 뭐 과거가 어떻고 뭐 그렇지만은 그 민주당 보좌 직원들을 같은 동지인데 버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업무 능력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장관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거고. 그런 와중에 이게 계속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전 장관까지 나서서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 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됐겠죠. 그런 와중에 본인의 이익보단 정치 인생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은 결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결단이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정치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충분히 저는 싶습니다. 뭐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네. 또 우리 아픈 만큼 성숙하니까요. 우리 저는 뭐 동료라고 생각 안 하고 동지들이 또 12.3 계엄을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들이 이제 보좌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다시금 동지애를 발휘해서 우리 강선우 의원님을 지켜드려야죠. 네. 자, 최일 국방홍보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계속 곤란한 질문만 제가 드리면 아니 뭐 최일 홍보원장은 낙하산이죠. 낙하산. 윤석열 캠프에 있었으니까요. KBS 기자 출신으로 후배 폭행 문제까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국방부 대변인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한겨레 경향 끊고 스카이데일리 유료 구독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 제보를 받았어요. 요 내용을 이 내용을 미리 제보를 받고 이제 저희도 이제 국방홍보원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자체만으로도 홍보원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 2주 전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2주 전에 2주 전에 제보를 받고 이제 거기 기자들이 이제 붕괴하는 기자들이 좀 있어서 국방일보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권익위 신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국방일보 기자들이 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네. 최일 국방홍보원장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군요. 예, 그렇죠. 2주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고요. 예. 왜냐하면 그러면 국방일보 기자들 지금 몇 명이 뭐 노조 이런 거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 에? 있을 수가 없죠. 왜요? 그래도 국방일보 기자, 국방부 언론 노조 가입해야 되는 거 산하 산하 기관이잖아요. 국방부 산하. 그리고 대변인의 사무관장을 받고 있는 통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대변인의 통제를 받는 언론이 아니네. 우리 통제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즉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것들이 최일 홍보원장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참 묵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 다 떠나서 일부 전체도 아니고 일부 극우가 주장하는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자체가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거를 지면에 실지 않도록 기사 삭제 지시를 했다. 이거 진짜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 또 이게 협력해야 되는 게 국방부의 기본 자세와 태도인데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뭐 기자시니까 잘 알겠지만 결국은 일일 그 기사 뭐 1면 2면 배치하는 그 계획들을 다 사전에 홍보원장과 편집국장이랑 해서 이제 다 의논 기자랑 해서 의논을 하잖아요. 계획안을 올리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은 빼거나 뒤쪽으로 넣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오늘 국방일보 기자를 보니까 그 시누크 헬기를 국내 정비한다를 일면에 놓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우겼어요. 재난재해를 6면인가 6면인가 5면에 넣었더라고요. 밀었구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내란은 대체로 청소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도처에 남아서 자기식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냐면요. 무인기 쪽으로 이어지는 건데 결국은 제가 이제 안규백 장관 지명자하고 소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참도 지금 연루가 돼 있잖아요. 합참이 이게 일반 이적죄라든지 이걸로는 이제 뭐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합참이 어찌 됐든 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한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군사작전에 사용할 수 없는 무기 체계를 평양에 날려보내는데 자기네는 반대했다라는 이 논리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은 뭐라고 그랬냐.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다음에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김용현 장관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의만 했지 실질적으로 작전 통제를 하고 있는 합참 무장이 나서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사실을 혐의를 적용해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규백 장관 지명자하고 얘기를 나눴던 게 이게 그겁니다. 자체 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하고 이거를 군검찰로 넘기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란 과 관련된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서로 소통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꾸릴 건지 조사단을 꾸릴 건지 그렇게 장관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뽕을 뽑자 무인기, 그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의원님께서 단독 입수하신 내용이 있어요. 김용대 듣작사령관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암호 모듈 시스템? 검증제도 검증제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검증제도에 따라서 이 암호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서 만일 뭐 식별 발각이 되거나 네. 추락을 하거나 예. 그러면 내부 비행 저장 시스템이 있는 것들을 전부 포렌식을 해서 예. 정보들이 다 새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비행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새나갔고 실질적으로 10월 12일 날 지난해 10월 12일 날 북한이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뭐 경로부터 시작해서 다 나왔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뭐 국방성에서는 평양 국방성 우리 국방부 건물이죠. 거기는 321m까지 내려왔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뻥 뚫린 거네요. 그냥 그 저장 장치만 빼서 그거를 PC에 끼워서 이제 열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다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호 모듈 검증 제도 국정원에서 이거에 대한 KCMVP 최종적으로 시험을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이 군사작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평양에 4차례 보낸 11월 중순까지 해서 4번을 보냈잖아요. 10월에 3번, 그 다음에 11월에 한 번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12월에 이 검증 절차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루어진 거죠. 암호화가. 그러니까 일단 먼저 보내. 야 급하니까 빨리빨리 보내. 암호가 있든가 말든가 야 그냥 보내. 그러고 나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후적으로 12월에 이걸 해놨다. 이게 전부 사후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근데 다 떠나서 의원님 이게 북한에 그럼 우리 군사 정보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뭐 팔아먹은 건 아니지. 뭐 돈을 받았어야 팔아먹고 뭐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는 없다. 대가는 없고요. 근데 그냥 그쪽에 군사 정보를 다 알게 된 거니까.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켰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의도적으로 노출. 왜냐하면 군사 작전에 쓸 수 없는 무인기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인가 21년도 육군 드론봇 전투단에서 이 무인기를 도입하려고 전투용 적합 판정을 테스트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건 전투용으로 쓸 수 없다. 군사 작전으로 쓸 수 없다. 아니 무인기가 가장 중요한 게 은밀성인데 2km 상공에서도 들리는 무인기를 어떻게 쓰냐. 그리고 항전 장비, 소음, 항전 장비가 전부 중국산인데 그 나중에 중국을 통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그 불합격의 요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우 엔지니어링은 이거를 창고에 버릴 수는 없고 처박아 놨었는데 ADD가 이제 손을 벌려준 거죠. 여기에 어떤 권력이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이후에 연구 과제로서 이 사업이 32억짜리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특한 점은 이게 군사 그 ADD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명확히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군사 작전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저가의 소형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였다. 그래서 이거를 이 계약 자체를 수의계약으로 카이랑 하거든요. 근데 카이랑 했는데 이제 카이가 다시 성우 엔지니어링의 커미션 사업관리비 10% 정도 먹고 3억 정도 먹고 넘긴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업 방식이에요. 법 절차에 없는 사업 방식을 만들어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게 방위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ADD, 카이, 성우 엔지니어링 자체도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아마 이건 특검보다는 뭐 기본적으로 일반 경찰, 검찰에서 우선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제보. 근데 이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실제로 그 한국형 암호 모듈 검증 제도라는 게 국정원에 있고, 그래서 이 제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무인기 자체를 띄울 수가 없는데 이 자체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평양에 일단 무인기를 보냈다. 이거는 의원님 어떤 경로로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 1차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항공기에는 기본적으로 또 대북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에는 이게 그냥 정상적인 항공기라고 할지라도 암호 모듈 검증 제도 시스템을 통과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종의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암호 해독.
암호를 풀어야 포렌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이폰도 예. 비밀번호 있듯이 맞습니다. 그런 거랑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국한테 이게 암호가 해독됐을 때 우리의 민감 정보가 유출이 되니 군사 정보가 유출이 되니 이거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국정원 에서 이거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국정원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보는 사실은 드론사 내부 제보를 받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12월에 그 안 한 걸 확인하고 자기네는 뭐 그냥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은 군사작전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암호 모듈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운영 요원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무인기나 뭐 어떤 전력을 들어오면 이 검증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검증을 전력화 평가를 거치지도 않고 이런 암호 검증도 받지 않는 이런 무인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어떤 죄를 의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 이적죄? 저는 일반 이적죄는 적용하고도 남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검증을 받지 않고 무인기를 보낸 거, 그리고 우리의 군사 정보, 민감 정보들을 북한에 유출하고, 북한이 이거를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사상의 형법 95조의 일반 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일반 이적이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군사상의 이익이라는 거는 그냥 북한이 우리 정보를 습득했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북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끔찍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적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럼으로써 군사상의 이익을 훼손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전협정 위반. 또 이것도 군사상의 이익을 훼손한 거잖아요. 유엔사에서 특별 조사를 해서 야 이번 무인기는 정전협정 위반이라 발표하고 그럼 한미동맹의 신뢰가 깨지는 거고 공유를 안 했으면 깨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이 아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로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되는 그 범위가 지금 이 김용대는 부의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근데 또 구속영장은 또 기각이 됐어요. 물론 이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긴 한데 그러면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책임져야 될 단위와 사람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즉 말하자면 이제 합참 작전본부장, 그 다음에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하거나 그 다음에 눈을 감으면 방기를 한 거잖아요. 동조 또는 방기. 그럼으로써 우리 군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군사상의 이익을 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참, 드론사, 김용현, 윤석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오늘 그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합참의 작전본부장인 이승호 육군 중장이 이 평양 무인기 작전 그 김용현한테 수시로 보고했다. 그럼 기획팀까지 만들어서 드론사에 기획팀까지 만들어서 그 6월부터 작전을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부터 작전을 시작해서 했으면 요때부터 합참과 함께 했다. 그러면 이 처벌 단위는 그동안 뭐 합참 배제해라. 다 모르게 해라. 그거는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거고요. 그래요? 잘못된 보도가 거고,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잘못된 거고 뭐냐면 합참은 이제 기획 단계 그게 이제 5월 6월에 경호처장을 만납니다. 김용대가 지난해. 김용대가 경호처장을 만나고 나서 김용대가 당시 만나고 나서 기획팀이 꾸려져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만나고 나서 기획팀이 꾸려지고 그게 그다음에 그 기획팀의 메모가 나온 게 메모 작성 시기가 6월입니다. 6월. 그리고 기획팀은 5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때는 정작처장
드론사 정작처장이 예.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그 기획팀에다가 하달하면서 그 하달하면서 부의지시다. 합참과 국방부가 모르게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획팀만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 메모가 나온 거고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이게 꾸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꾸려졌으니까 그 김용현을 만난 시점 바로 직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고 근데 경호처장은 그때 당시에 작전 지휘 라인에 없었어요. 없었죠. 그것부터가 이제 불법인 위법이다. 거죠. 위법이죠. 위법한 행위를 한 거죠. 이제 직권남용에 그렇죠. 해당되는 그런 행위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에 김용현 전 장관이 임명되면서부터 합참의 지시가 떨어진 거지. 그러면서 합참과 분란이 생긴 거예요. 뭐 보내면 위험하다. 보내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합참이 얘기를 한 거고 이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동아일보인가요? 조선일보 단독 기자는 오히려 합참을 수렁에 빠뜨리는 겁니다. 수렁에. 합참을.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디펜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합참은 이 무인기가 자기네가 소요 결정한 무인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암호 모듈 검증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됐기 때문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직을 걸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김용현에 겁먹어와서 끌려다닌 거다. 계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합참 지휘 통제실이 있는데 합참의장은 자기 작전 통제하에 있는 부대들 움직이는데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김명수의 책임도 그럼요. 피해갈 수 없다. 결국은 뭐냐면 일반 이적죄의 공범들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일반 이적죄의 공범들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다.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상적인 작전 절차였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건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공범이지. 나는 공범이야. 군사 작전의 수준.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우리 장 기자님이 드론을 샀어 시중에서 중국산을. 야 이거 잘 날아다니네. 이거 평양까지 가겠네. 그러면 우리 군이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군의 생명,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게 합참. 네, 합참은 이거를 막았어야지. 그래서 조선일보는 합참 지시에 따랐다. 근데 결국 일반 이적죄의 공범들이다. 나열해주는. 나열해줬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땡큐 조선일보.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최근에 또 제보를 받으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첩보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각 부대에서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봐서 상부에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방첩사는 뭐 했을까? 이 드론사 방첩사도 다 기획에 관여했. 이 여인영도 제보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단독입니다. 방첩사의 제보이긴 한데 일단 10월달에 무인기 작전을 이제 같이 기획했다. 방첩사가 여인영 사령관이 이게 이제 노상원 수첩화도 맞물리는 거고 여인영 사령관의 메모하고도 맞물리는 지점이에요. 여건 조성. 계엄 여건 조성에 여기 무인기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어. 근데 방첩사가 모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지난해 6월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보 사안인데 지난해 6월부터 알고 이거를 보고를 했어. 방첩사에다가. 그래서 방첩사도 다 알고 있고 그 무인기 10월 무인기 사건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10월 달에 연천에 무인기가 떨어져요. 그렇죠. 5군단 지역. 5군단 지역에 무인기가 떨어졌는데 또 이거 5군단 방첩부대장이 방첩사로 보고를 해요. 이거를 묵과를 합니다. 위기관리센터 장 하고 이제 방첩사 2처장이 이거를 보고서 올리지 마라. 올린 보고서를
폐기하고. 은폐? 예. 예, 은폐 지시도. 예. 요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저기 확정된 거 아니고 지금 암호 모듈도 통과를 못했고 이거 훈련용으로조차 쓸 수 없는 중국산 무인기라서 이거 평양에 날리면 우리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돌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방첩사가 야 이거 조용히 해. 떠들지 마. 폐기해. 그리고 이제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도 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제보를 받은 거죠. 거기에 이제 주동자가 방첩사령관과 주동자가 그다음에 그 밑에 모 처장. 모 처장이다. 그러니까 여인형 플러스 원이 그러니까 모 처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게 해라고 해서 쉬쉬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폐기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폐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첩사가 깊숙이 평양 무인기 사건에 개입한 제보죠.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종합해 보면 이게 그 평양 무인기를 날린 이유는 대외적인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무인기를 날린 거는 사실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이 필요해서 뭐 좀 정찰 활동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 알게 한 거고. 정찰 활동은 아니죠. 삐라를 뿌렸으니까. 삐라까지 뿌리고. 삐라를 뿌렸으니까 정찰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왜냐하면 삐라 같은 경우도 이게 기본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 체계라는 게 일단 정찰용으로 무인기를 중국산이든 뭐든 해서 만들었어. 근데 이제 랜딩 뒤쪽 랜딩 폼을 떼내고 거기다가. 삐라통을 달아가지고 그것도 비전문가가 급조한 삐라통을 달아서 국내에서 몇 번 테스트하다가 떨어지고 그러고 그걸 평양에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상상 이거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대한민국 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한심한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해외 토픽감이에요. 해외 토픽감이다. 토픽감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간절했네요 전쟁이. 왜 계엄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용현이나 신원식이 상임위에 와서 얘기한 걸 들어보십시오. 딸을 평시 비상계엄, 딸을 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곽정군 사령관의 진술도 보면 북한 변수를 얘기하거든요. 부하들한테 다 북한 상황. 곧 북한에서 뭐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뭐 대기해라, 비상 대기해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첩사는 뭐 오물풍선 원점 타격, 강력한 대응이 있을 거다. 대기해라. 통신 축선에 대기해라. 이런 지시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 평양 무인기는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수방사, 방첩사, 드론사 정도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방사, 방첩사, 드론사는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계엄의 여건, 아까 의원님 무슨 조성이라고 그랬지? 여건 조성. 여건 조성은 계엄의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북한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 북한 변수는 뭘로 만드냐? 무인기를 띄우는 것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물풍선 원점 타격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북한의 위협 이것은 아파치 헬기 또 그렇죠. DMZ 근접 비행. 근접 비행하고 이런 걸 통해서 위협은 강조를 하고 실제로 자기들의 이 작전 평양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보낸 것은 비밀리에 감추고 쉬쉬하고 아니 만일 은폐하고 그렇죠. 이제 은폐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었고 막 저 미국 유엔사에서 제재 가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한 거죠. 그러니까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으니까 북한이 무인기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요격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그걸 상당히 원했다. 모든 행동이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희 방에서 입수한
그 숙달 훈련 비행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양에 떨어진 게 74억인데 이제 페이퍼 비행 계획을 세워갖고 한 대는 날려보내고 그래서 복귀한 걸로 하고 한 대는 추락시킨 걸로 이렇게 저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왜 정상 작전인데 그런 것들 허위로 만드냐 이거. 그리고 그 손망실 조사 사건 보고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드론사에서 운용자가 거기에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뭐 평령도 인근에 추락, 원인 미상으로 이제 추락하게끔 하게끔 보고서를 작성했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그 보고서를 작성한 동료, 동료들이 저희 방까지 와서 그거를 제보를 해준 거였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왜 정상적이고 합참의 지시를 받은 작전인데 이렇게 은폐를 하냐고요. 그리고 은폐하도록 김용대가 시키냐 이거예요. 근데 김용대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위중한데도? 지금 앞으로는 더 나오고 있잖아요. 더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강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김용대를 이제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게 뭐냐면 이게 유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김용대의 유서. 핵심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신속히 신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평양 그동안에 언론이나 뭐 특위 나와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한 것들을 확인해 줬어요. 평양 무인기 우리가 보낸 거 맞다.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그러니까 일부러 평양에 떨어진 걸 백령도 앞바다에 추락한 것처럼 속이는 공문서를 위조한 거. 이거를 또 인정했어요. 행정상의 미숙이었다. 이런 그 두 가지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걸었던 게 특검에서 이제 영장 청구하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인정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속 사유가 약간 떨어지는 거지만 득은 뭐냐면 최초로 결국 평양에 보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고 그 다음에 평양에 떨어진 거를 내가 조작해서 백령도 앞바다에 떨어진 것처럼 해서 평양에 보낸 건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비행기 무인기의 대수를 맞추려고 하는 조작행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인정해 버렸어. 본인이.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유서는 썼지만 자살할 가능성은 없고 이러니까 일단 영장은 기각.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구속영장을 치면서 상당히 큰 거를 확인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계엄 직전에 대만 간 거 이것도 굉장히 여쭤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대사관을 해서 이제 통모를 실제로 하려고 했었는지 이것도 여쭤봐야 되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종 모셔서 얘기를 좀 단독 위주로 딴 방송 가시지 마시고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